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15강, 16강, 17강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워할 만한 부분, 암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명할 테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먼저 15강입니다.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네, 광원이죠.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우리는 광원이라고 부릅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는 물체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물체가 광원이라면 광원에서는 빛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광원에서 나온 빛이 직접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빛을 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물체가 광원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광원이 아니라면 주변에 광원인 물체가 있어야만 그 물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된 후에 그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물체에 반사한 뒤 눈으로 들어온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물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체의 색깔은 어떤 방식으로 정해질까요? 사과는 왜 빨갛고 바나나는 왜 노랗게 보일까? 그것을 알려면 빛의 합성을 알아야 합니다. 4번에 들어갈 말은 합성이 되겠죠. 합성. 합성은 두 가지 색 이상의 빛을 합하여 다른 색의 빛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세 가지 색깔의 빛만 있으면 모든 색을 다 만들 수가 있대요. 그럼 그 세 가지 색깔은 무엇이냐? 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입니다. 빨초파. 한번 적어볼까요? 이 세 가지 빛만 있으면 얘네들을 합성해서 모든 색깔의 빛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을 빛의 삼원색이라고 부릅니다. 가끔 노란색을 삼원색에 끼워 넣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빨초파예요. 빨초파. 빨초파. 딸기, 초코, 바닐라. 딸기, 초코, 바닐라, 빨초파, 빨초파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죠? 먼저 빨간색과 초록색 빛을 합성하면 무슨 색이 나올까요? 노란색입니다. 왠지 노란색이 나올 것 같죠? 두 번째로 빨간색과 파란색을 합성하면 무슨 색이 나올까요? 네, 자홍색이에요. 자홍색. 여러분 혹시 자색 고구마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자색 고구마는 안쪽이 노란색이 아니라 살짝 보랏빛, 푸른빛이 도는 그런 고구마가 바로 자색 고구마입니다. 아무튼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색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홍색은 빨간색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초록색과 파란색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청록색이 나옵니다. 네, 청록색 할 때 청자는 파란색, 그리고 록은 초록색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세 가지를 모두 합치면 바로 흰색이 나옵니다. 이 흰색의 빛을 바로 백색광이라고 불러요. 백색광 안에는 모든 색의 빛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아까는 세 가지 색의 빛만 있으면 모든 색을 다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 색깔밖에 만들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빛의 세기를 조금씩 다르게 하면 다른 색깔의 빛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다른 빛의 세기를 동등하게 비췄을 때 나오는 색깔들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서 먼저 15번에 들어갈 말을 적어봅시다. 15번에는 반사라고 적으면 되겠죠. 반사. 그래서 물체의 색은 그 물체가 반사하는 빛의 색입니다. 물체는 자기와 똑같은 색의 빛을 만나면 튕겨내요. 뭐야, 나랑 똑같은 색이잖아 하면서 반사해버립니다. 백색광을 비춰줬을 때 빨간색 물체는 빨간색 빛만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니까 아, 이것은 빨간색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물체는 빨간색 빛만 반사를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색깔의 빛은 모두 흡수를 해버려요. 두 번째, 초록색 물체는 백색광을 비춰주면은 많은 색의 빛 중에서 어떤 색만? 초록색만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초록색 빛만 반사하니까 우리 눈에 초록색 빛이 들어와서 아, 초록색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검은색 물체 같은 경우에는 백색광을 이렇게 비춰주면 모든 빛이 다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반사하는 빛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이 없죠. 그래서 검은색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 알겠죠? 그럼 참고로 흰색 물체는 백색광을 비춰줬을 때 모든 빛을 다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모든 빛이 들어와서 흰색으로 보인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백색광이 아니라 다른 색깔의 조명을 비춰주면 어떻게 보일까요? 자, 아래 퀴즈를 봅시다. 만약 레몬에다가 백색광을 비춰주면 레몬은 노랗게 보일 거예요. 그 이유는 레몬이
노란색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런 노란색 빛은 빨간색 빛과 초록색 빛이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몬은 빨간색 빛과 초록색 빛을 반사하니까 그 두 가지 색의 빛이 우리 눈에 모두 들어와서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백색광이 아니라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조명을 비춰주면 어떻게 될까요? 레몬은 파란색 빛은 모두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빨간색 빛은 반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레몬을 보고 있으면 우리 눈에 빨간색 빛이 들어오니까 빨갛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번에 들어갈 말은 빨간색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빨간색 조명만 비춰줬어요. 그러면 빨간색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빨간색이 들어온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레몬이 보이겠죠. 그런데 파란색 조명만 비춰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파란색 빛을 레몬이 모두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아무런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레몬이 검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되는지 알겠죠? 자, 그럼 16강으로 넘어갈까요? 16강의 제목은 거울입니다. 여기 빛의 반사라는 말이 있네요. 반사는 튕겨내는 거죠. 여기에 나와 내 친구가 서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나한테 막 욕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반사 하면은 친구한테 그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반사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반사는 튕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아래를 보면 반사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별표까지 붙어 있네요. 반사 법칙 아주 중요한데요. 반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입사각은 뭐고 반사각은 뭔데요? 네, 이 거울을 보면은 이 거울면의 수직인 선, 그걸 바로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법선과 입사광선 사이의 각도가 입사각이 되는 거예요. 입사광선은 들어가는 빛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빛, 반사하는 빛과 법선 사이의 각도가 반사각입니다. 이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이 반사 법칙인데요. 만약에 입사각이 50도다 그러면 반사각도 50도가 되어야겠죠. 어떤 친구들은 여기 이 부분을 입사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항상 법선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 문제에서 여기가 40도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때 반사각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각도가 지금 90도죠? 90도니까 90 빼기 40 하면 여기가 5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사각이 50도니까 반사각이 50도가 된다. 이렇게 답할 수가 있겠죠. 반사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거울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거울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평면 거울, 볼록 거울, 오목 거울. 평면 거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해요. 물체에서 나온 빛이 거울에 반사되면 그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요. 우리 뇌는 생각보다 멍청해요. 그래서 착각을 합니다. 이게 반사되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거울 뒤에서 직진해서 온 것이 아닐까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울 뒤쪽에 이렇게 상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의 특징을 한번 알아봅시다. 상의 크기는 실물과 같은 크기의 상이 생기겠죠. 그리고 상의 모양은 거울면을 중심으로 실물과 대칭을 이루는 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가 달라지고 그러는 성질이 있습니다. 상의 위치는 물체에서 거울까지의 거리와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거. 이러한 평면 거울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있대요. 정말 많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거울, 볼록 거울이에요. 볼록 거울은 말 그대로 볼록한 거울인데요. 광축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에 빛을 비춰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 들어간 길 그대로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 길을 바로 광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가 광축이 되는 거죠. 이 광축에 나란히 들어온 빛들이 볼록 거울에 반사되면 어떻게 되나요? 넓게 퍼지는 걸 우리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넓게 퍼질까요? 여기서 바로 반사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접하는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에 수직인 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직인 선을 그려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법선이에요.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ip사각이죠. 그런데 ip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같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ip사각과 같은 크기만큼 반사각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빛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 법칙에 의해서 ip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같도록 빛이 반사되어서 나간다. 이번에는 여기에 접하는 선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수직인 선을 그려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빛이 들어가면은 ip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지는 만큼의 크기가 되도록 이렇게 빛이 반사되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반사 법칙이 적용되도록 거울에서 빛들이 반사되어 나간다. 이해가 되었나요? 그럼 볼록 거울에 의한 상의 특징을 한번 알아봅시다. 물체가 거울 가까이에 있든 멀리에 있든 상관없이 거울 안에는 항상 실물보다 작고 그리고 바로 선 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물체가 거울에서 멀수록 상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자, 근데 이거를 그냥 외우려니까 찝찝하죠? 아니, 뭐야. 그래도 이해가 돼야 외우지. 무턱대고 그냥 외우라고? 과학 게으름네.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거울 안에 있는 상의 모습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일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그걸 생각할 때는 빛의 경로를 반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반대로 따라가기. 알겠나요? 자, 여기에 이제 거울 앞에 우리 눈이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눈이 있습니다. 아주 크고 영롱한 눈이 있어요. 거울 앞에 이만한 크기의 물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빛의 경로를 반대로 따라가자고 했죠. 그래서 물체 위쪽에서 나온 빛은 이렇게 해서 우리 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체의 아래쪽에서 나온 빛은 이렇게 빛의 경로를 반대로 따라가 보면 이렇게 우리 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엔 위, 아래 이런 식으로 물체가 이렇게 상이 생기게 되는 거야. 원래 이만한 크기의 물체였는데 우리 눈에 들어오니까 작아졌죠? 자, 이번에는 똑같은 크기의 물체가 여기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물체의 위쪽에서 나온 빛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들어갑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물체의 아래쪽에서 나온 빛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크기로 줄어들게 되죠. 자, 두 경우 모두 다 똑바로 서 있는 형태의 상이 생기고요. 그렇지만 거울에서 가까울수록 더 큰 상이 생기게 된다. 거울에서 멀수록 더 작은 상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빛의 경로를 반대로 따라가 보기. 여러분이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아무튼 볼록 거울은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눈으로 모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넓은 범위의 공간을 한 번에 볼 때 사용하면 좋은데요. 자동차의 측면 거울, 도로의 안전 거울, 편의점의 감시 거울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오목 거울은 광축에 나란히 들어온 빛이 반사해서 한 점에 모이게 됩니다. 그림을 보니까 한 점에 모이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한 점에 모일까요? 이것도 반사 법칙을 적용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부분에 접하는 선을 그리고 이거의 수직인 선, 여기가 바로 법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빛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온다면 ip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같도록 빛이 이렇게 반사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부분에 접하는 선 그려볼게요. 이 부분에 접하는 선과 수직인 게 바로 법선이었고요.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ip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같도록 이렇게 빛이 나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빛이 한 점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거울은 반사 법칙을 이용하면 빛의 경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목 거울에 의한 상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게요. 물체가 거울에 가까이 있으면 실물보다 크고 그리고 바로 선 상이 생기게 됩니다. 거울 멀리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실물보다 작고 거꾸로 선 상이 생긴대요. 이 그림을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알아봐야겠죠? 이번에도 빛의 경로를 반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 눈이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눈이 있고 속눈썹이 있어요. 물체가 이렇게
거울 앞에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물체 위쪽에서 나오는 빛은 이렇게 빛의 경로를 반대로 따라가서 요렇게 요렇게 우리 눈에 들어가고요. 아래에서 나온 빛은 이렇게 해서 요렇게 우리 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물체가 요런 식으로 더 커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크기의 물체가 이번에는 거울에서 조금 더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거울에서 멀어졌어요. 그러면 물체 위쪽에서 나온 빛은 이런 식으로 경로를 따라가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래쪽에서 나온 빛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 물체가 더 커졌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울에 바싹 붙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떨어진 경우가 더 크게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점보다 조금 더 멀어진 경우는 말이 달라집니다. 자, 이번엔 물체가 여기 이렇게 서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빛의 경로를 반대로 따라가 볼게요. 그러면 물체 위쪽 여기서부터 나오는 빛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가게 되는 거죠. 위에서 나온 빛이 여기로 갔어요. 그리고 이번엔 아래에서 나온 빛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렇게 빛의 경로를 반대로 따라가서 이렇게 해서 아래에서 나온 빛은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위아래가 뒤집혀 가지고 물체가 요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크기의 물체가 초점에서 더 많이 멀어졌어요. 한 이만큼 멀어졌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물체 위쪽에서 나온 빛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가겠고요. 물체 아래쪽에서 나온 빛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가 뒤집혀가지고 요런 식으로 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보니까 초점에서 멀어지면 상이 뒤집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된 상이 생긴다. 대신에 초점보다 멀다고 해서 무조건 작은 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큰 상이 처음에 생겼다가 더 멀리 갈수록 초점에서 더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가 더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습지에 나온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지워주세요, 여러분. 실물보다 항상 작은 건 아닙니다. 정리해 보자면 초점보다 가까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을 때는 똑바로 서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리고 초점보다 멀리 있을 때는 뒤집힌 상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체가 이 초점에 이렇게 가까울수록 더 크게 보인다는 사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오목 거울을 이용하는 경우는 정말 많은데요. 먼저 초점보다 가까이 있는 물체를 더 크게 보이게 하는 특징을 이용해서 치과형 거울 등에 사용이 됩니다. 또 빛을 이렇게 한 점에 모아준 특징을 이용해서 태양열 조리기, 성화 체화용 거울 이런 거에 쓰이는데요. 여러분, 올림픽이 열리면 성화를 붙이잖아요. 그때 오목 거울을 설치하면 빛이 한 점에 모여가지고 여기서 빛이 파사삭하고 불이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주변에 비둘기가 앉아 있었다면 비둘기가 파사삭 구이가 되었겠죠. 마지막으로 오목 거울은 빛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손전등을 보면 여기 안쪽에 이런 오목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목 거울 앞에 전구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구로부터 이렇게 빛이 나오게 하는 거죠. 보통 초점 자리에 전구를 놓습니다. 그러면 이 초점 자리에 있는 전구에서 빛이 사방으로 퍼지면서 오목 거울에 부딪혀서 반사되면서 이런 식으로 빛이 일직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목 거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 위에 있는 그림에서 여기에다가 전구를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빛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특징을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손전등, 그리고 자동차, 전조등 등에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거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으로 17강으로 넘어갈게요. 자, 17강의 제목은 렌즈입니다. 렌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거울에서 반사 법칙이 중요했다면 렌즈에서 바로 중요한 것은 굴절이에요. 빛의 굴절은 한마디로 빛의 진행 방향이 꺾인다 라는 것인데요. 아래 그림을 봅시다. 공기와 물이 있죠. 서로 다른 두 물질의 경계면에서는 빛이 굴절이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되는지 자동차로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동차가 여기 있습니다. 자동차에 바퀴도 있겠죠. 이렇게 바퀴가 있다. 그런데 잘 포장된 도로를 이렇게 달리다가 갑자기 질퍽질퍽한 진흙탕에 빠졌어요. 바퀴가 양쪽에 있으면 이쪽 바퀴만 빠졌죠. 그러면 빠진 쪽 바퀴는 갑자기 느려집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은 쪽 바퀴는 여전히 빨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빠른 쪽 바퀴가 더 앞으로 많이 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여기는 느리게 진행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자동차가 이렇게 휙 회전을 합니다. 슉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그래서 진행 방향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의 바퀴가 모두 다 들어서면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앞으로 직진을 하게 됩니다. 빛도 마찬가지로 밀도가 높은 물질을 만나게 되면 갑자기 이렇게 굴절이 돼요. 그런데 밀도가 낮은 물질을 만난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위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퀴즈 다 풀어봤나요? 물고기가 보이는 위치가 이렇게 C 방향에 있다면 우리는 작사를 어디로 던져야 할까요? 자, 상의 모습을 알고 싶다면 빛의 경로를 반대로 따라가야 한다고 했었죠? 만약에 물고기가 여기에 있고 또 우리 눈이 여기에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물고기에서 나온 빛은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멍청해요. 그래서 착각을 합니다. 빛은 직진해서 왔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물고기는 여기에 있지만 빛은 이렇게 이 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물고기가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보다 더 위쪽에 물고기가 위치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쪽에서보다 실제는 더 아래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물고기가 여기 C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실제로 C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실제로 물고기가 위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고기가 위치하고 있는 D에다가 작사를 던져야만 물고기를 슉 하고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D가 되겠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있다는 걸 알아둡시다. 자, 그럼 렌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볼록 렌즈인데요. 볼록 렌즈는 가운데 부분이 볼록한 렌즈가 볼록 렌즈예요. 광축에 나란히 들어온 빛이 굴절된 후에 어떻게 될까요? 한 점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한 점에 모일까요? 자동차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자동차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진흙탕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쪽 오른쪽 바퀴만 빠지고 왼쪽 바퀴는 아직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른쪽 바퀴가 갑자기 느려지고 왼쪽 바퀴는 여전히 빠른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 방향으로 휙 하고 회전을 합니다. 네,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다가 또다시 이제 경계면을 만났죠. 이번에는 왼쪽 바퀴가 먼저 포장도로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럼 이쪽 바퀴가 갑자기 빨라지죠. 빨라지고 여긴 여전히 진흙탕 속에 있어서 느려요. 그래서 갑자기 빨라진 쪽이 앞으로 빨리 가려고 하니까 이번에도 이 방향으로 휙 하고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굴절, 여기서도 또 한 번 더 굴절이 일어나서 이렇게 빛의 방향이 꺾인다 라고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나머지도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를 통해서는 빛의 경로가 꺾여가지고 한 점에 모이게 됩니다. 그 점이 바로 초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볼록 렌즈에 의한 상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볼록 렌즈는 돋보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물체가 렌즈 가까이에 있을 때 그때는 실물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렌즈와 멀어지면 실물보다 작고 거꾸로 선상이 생긴다는 건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될까요? 물체의 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싶으면 빛의 경로를 반대로 따라가 보면 됩니다. 자, 우리 눈이 여기 있고요. 물체가 렌즈 반대편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물체 위에서 나온 빛은 빛의 경로를 반대로 따라가 보면 요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눈으로 들어오고요. 물체 아래쪽에서 나온 빛은 이렇게 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물보다 아주 크게 보인다. 그리고 똑바로 서 있는 상이 생깁니다. 물체가 렌즈에 조금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크기의 물체가 이렇게 렌즈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빛의 경로를 반대로 따라가서 빛은 이렇게 우리 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에서는 물체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돋보기를 들고 물체에 점점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한다고 무조건 더 크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작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실제보다는 더 크지만 조금 더 렌즈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더 크게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초점보다 더 멀리 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물체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물체 위쪽에서 나온 빛은 이렇게 따라서 가가지고 아래쪽에 상이 맺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체 아래에서 나온 빛은 이렇게 경로를 따라서 가보면 이렇게 이쪽에 상이 맺힙니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뒤집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체상이 이런 식으로 뒤집어져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보다는 더 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초점에서 더 많이 멀어졌다. 한 이만큼 서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물체 위에서 나온 빛은 이렇게 가가지고 초점을 지나서 이렇게 될 것이고, 물체의 아래쪽에서 나온 빛은 이렇게 가가지고 초점을 지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조그만 모양의 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학습지에서 이 부분은 지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렌즈와 멀다고 해서 실물보다 더 항상 작은 건 아니에요. 클 수도 있다는 거. 정리해 보자면 초점보다 가까이 있으면 실물보다 크고 바로 선 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초점보다 더 멀어지면 뒤집힌 상이 생겨요. 그리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초점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초점과 가까울수록 더 상이 커 보인다라는 거 알겠죠? 렌즈에 가깝다고 더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점에 가까울수록 커진다는 거. 이런 볼록 렌즈는 망원경, 현미경 이런 것처럼 물체를 확대해서 볼 때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원시 교정용 안경도 있네요. 원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멀 원자를 써가지고 멀리 있는 것이 보인다. 그러면 반대로 가까운 것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이면 돋보기를 사용해서 물체를 확대해서 봐야겠죠. 그러니까 볼록 렌즈를 이용합니다. 자, 오목 렌즈로 넘어갈게요. 오목 렌즈의 경우에는 광축에 나란히 들어온 빛이 굴절된 후에 넓게 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이용해서 생각해보면 쉬워요. 자동차가 앞으로 진행합니다. 따다다다단딴따다다 진행하다가 갑자기 한쪽 바퀴가 빠졌어요. 이쪽은 아직 안 빠졌는데 여기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갑자기 느려지고 여기는 여전히 빠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빠른 쪽이 더 많이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갑자기 휙 이쪽으로 방향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꺾였죠?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이쪽이 포정도로로 빠져나왔어요, 바퀴가. 여기는 아직 여전히 진흙탕 속에 있습니다. 여기가 갑자기 빨라졌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휙 돌아가요. 그래서 위로 한 번 더 꺾입니다. 이렇게 두 번 꺾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오목 렌즈에서는 빛이 굴절되어서 넓게 퍼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굴절을 이용해서 생각해 보면 빛의 경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목 렌즈에 의한 상의 특징은 어떨까요? 물체가 렌즈 가까이에 있든 멀리 있든 관계없이 항상 실물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생기게 됩니다. 물체가 렌즈에서 멀수록 상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작아진단. 여러분 작아진단 하셨나요, 오늘? 다 해야 합니다. 자, 우리 눈이 여기에 있고 물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물체 위에서 나온 빛은 이렇게 우리 눈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그리고 물체 아래에서 나온 빛은 이렇게 해서 빛의 경로를 반대로 따라가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의 상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서 있는 상이 생기죠. 같은 크기의 물체가 이번에는 이렇게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 정도로 있다. 그러면 물체 위쪽에서 나온 빛은 이렇게 빛의 경로를 반대로 따라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들어가고, 물체 아래쪽에서 나온 빛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바로 선 상이 생기고요. 실제보다 작은 크기의 상이 생긴다. 그런데 렌즈보다 멀어질수록 더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울이든 렌즈든 상의 크기와 모양을 알려면 빛의 경로를 반대로 따라가 보면 된다는 거,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안경 쓰고 있는 친구들 있죠? 그 안경 대부분이 오목 렌즈를 이용한 안경이에요. 바로 근시 교정용 안경인데요. 여기서 근시라고 하는 것은 가까울 근자를 써가지고 가까운 것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 것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오목 거울이 아니라 렌즈죠. 오목 렌즈를 이용해 가지고 그 시력 교정을 합니다. 거울과 렌즈에 대해서 정리해 보니까 볼록 렌즈는 오목 거울과 오목 렌즈는 볼록 거울과 성질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이건 선생님 반 친구들 카톡방이에요. 지금 민준이가 친구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자, 얘들아, 왜? Why? 윤도 대리인데 만나서 놀자. 만나자. 어디서 만나지? 그러게, 어디서 볼까? 오거리에서 볼래? 오케이. 거기서 모이자. 그냥 보면 시시하니까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보자. 그래. 네, 이런 대화인데요. 자, 준영이가 오거리에서 볼래라고 하고 있네요. 오거리에서 오거가 뭐예요? 오목거울이에요. 오목거울. 볼래가 뭐야? 볼록 렌즈죠. 그래서 오목거울과 볼록 렌즈는 성질이 비슷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 뭐냐면 빛을 한 점으로 모아주는 거예요. 한 점으로 모이는 그 점이 바로 초점이죠. 초점에 빛을 모아줍니다. 그런데 초점보다 멀어지면 멀다는 거예요. 멀면 초점보다 멀면 거꾸로 뒤집힌대요. 상이 거꾸로 뒤집힌다는 거 외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목거울과 볼록 렌즈는 빛을 한 점으로 모아주는데 바로 초점으로 모아주는 거예요. 근데 초점보다 더 멀어지면 물체가 더 멀어지면 갑자기 물체가 거꾸로 뒤집혀 보인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건강 관리 잘하고요. 여러분 안녕.